자, 5위 영화를 알아봐야죠. 조실부모한 데다가 눈까지 멀었으니 한이 쌓이기로 말하면 남보다 10배 20배 더 올 텐데 어찌 그런 소리가 안 나오냐. 마마로의 생고역 상일들 빌었더니 대우방수전리 풍년이 들었단다. 그런 일도 있었으니 내 몸으로 대신감이 어떠하니. 말은 땅으세요. 운다고 목이 풀리냐? 5위 영화는요? 자, 38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니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아우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우리랑 5위 영환 서편제. 5위는 서편제. 서편제죠. 네, 서편제. 아, 이 영화가 들어갈 줄 몰랐어요, 저는. 아마 반전 음악 영화에 청취자들. 예, 약간 서편제를 잊고 있던 예,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리스트에서 보고 서편제? 그렇죠. 나는 이해는 가는데 네. 아,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이게 93년작이잖아요. 네. 제가 중학생 때 단체 관람을 가서 봤어요. 아, 그때 많이 그렇게 했지. 네. 이 영화가 단성사. 관객이 100만 명이 넘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맞아요. 몇 되는 영화였는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거든요. 약간 관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저는 그때 영화 별로 재밌게 안 봤는데 솔직히 그 중학생 때 뭘 알겠어요. 맞아. 나네. 네. 아니, 형 중학교 때 그런 시선이 있었어요? 어. 와, 대단하시네. 와, 진짜 놀라워. 지금도 너에 비해서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야, 그런 시선. 아,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중학생 때 이렇게 애들 동원을 시켜가지고 나는 가서 보고 싶지도 않은 영화인데 억지로 가서 봐서 막 흥행했다고 막 홍보하고 약간 관제, 국가에서 예, 그런 어용 뭐 예. 이런 느낌이 들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그럴 좋았어요. 때죠. 예. 그럴 때 이제 대단.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영화를 안 봤어요. 안 봤지. 예, 안 봤고 사실 이 영화 리스트에 있는 걸 보고 조금 최 과장이 약간 좀 왜 쭈뼛쭈뼛 오샥 하더라고. 형이 이 영화를 왜 넣었지? 이거 약간 좀 이것도 좀 구색 맞추려고 구색 그랬구나.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다시 봤거든요. 근데 조금만 이거 내용은 대충 아니까 옛날에 본 기억에 대충 뭐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까 다시 보는데 끝까지 다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훌륭한 음악 영화라는 네. 점입니다. 예. 예, 그 점입니다. 맞아요. 예. 그거는 이따가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임권택 감독 영화죠. 예. 거장. 예. 이분이 뭐 몇 편을 만드셨다고요, 영화를? 100편이 넘잖아요. 장편으로 100편. 천년학인가 그게 100, 예, 그게 100번째인가 그랬죠. 예. 예. 편? 천년학도 서편제 그 시퀄이죠. 어떻게 네. 보면. 예. 네. 우리나라 영화에서 한 획을 그으신 분이고, 예, 그리고,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김명곤 님이, 예, 유봉이라는 소리꾼. 네, 그렇죠. 유봉. 예. 각색도 했더라고. 아, 그래요? 예, 이거 대본 쓰신 분입니다. 네. 김명곤 선생님이. 예. 그리고 이 유봉이 데리고 다니는 딸, 송화 역은 오정혜 씨가 했고요. 네. 근데 뭐 실제 딸은 아니라고 하죠. 영화상에서도. 예. 예. 원래 소설에서는 실제 딸인데 예. 소설에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아들 아들, 딸이죠. 예. 네. 근데 소설에선 그런데 여기서는 예. 자기 딸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김규철이라는 배우가 동호. 동호. 예. 예.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인데 그렇죠. 예, 남동생인데 예. 송하와 아주 이제 힘든 시절을 같이 보내고 그렇죠. 아주 그 우애를 가지고 있는 남매로 나옵니다. 그리고 김명곤이 사랑하게 돼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금산댁 예, 이런 신세길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 찍고 사라진 것 같아요. 예. 금산댁은 동호의 친모죠. 예, 동호의 친모고 근데 이제 아이를 낳다가 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명곤 씨가 연기를 했던 유봉은 이 송하와 동호를 각각 그 소리꾼과 고수로 예, 키우는 그런 이야기죠.
청룡 영화상에서는 나무 조연상, 나무 주연상, 신인 여우상, 촬영상, 최우수 작품상, 한국 영화 최다 관객상까지 받았고요. 대종상에서는 감독상, 녹음상, 신인 남자 배우상, 신인 여자 배우상, 촬영상, 최우수 작품상 받았고 94년에는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작품상까지 받았네요. 뭐 싹쓸이. 네. 이거는 그 뭐 당시에는, 예. 평단과 흥행 뭐 양쪽 집토끼 선토끼 다 잡은 그런 영화였죠. 네. 근데 방금 최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때 어렸고 이거 좀 약간 현학적인 것 같고 또 왜 우리 태권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기가 없다는 스포츠인 것처럼 그래도 국악 나오고 이러면 뭐 좀 촌스러워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좀 우리가 그동안에 서편제를 홀대하고 있었죠. 등한시했죠. 그런데 나는 이 국악 앨범들을 내가 프로듀스를 한 게 좀 있어가지고 뭐 자료 같은 게 없잖아. 그 앨범 듣고 뭐 그러는데 그때 한번 누가 서편제에 나오는 뭐 어떤 곡 그거 저희가 뭐 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걸 보려고 서편제를 구해다가 영화를 봤어요. 근데 내가 정말 그때 90년대 초에 봤던 그 느낌과 완전히 다르더라고. 다르고 물론 영화 만듦새나 어떤 뭐 조명, 녹음, 뭐 이런 사운드 이런 건 정말 좀 후지죠. 지금도 보기에는.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한 70년대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촬영이나 이 정일성 감독님 있잖아요. 예, 예. 촬영 감독, 인권택 감독님이랑 같이 하시는 러닝메이트 머리 같은 하얀신 분. 네. 이 촬영도 좀 비범하고 게다가 이 음악이 우리가 지금 국악도 음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뭐 락도 하고 재즈도 하고 뭐 많은 음악을 들었잖아요. 팝음악도 듣고 예. 합창도 듣고. 근데 국악이 갖는 어떤 음악적인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깊어요. 그 내공이 굉장히 깊고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강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재즈예요. 국악이. 외국인 눈으로 봤을 때 특히 판소리나 이런 거 사물놀이 뭐 이런 거 보면 그런데 내가 그때 서편제를 보면서 특히 오정혜 씨, 네. 오정혜의 이 엄청난 가창력, 이 노래. 뼈를 깎는 예. 우와, 막판에 막 연습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산에서, 예. 그냥 우리가 그 되게 지적이고 뭐 배우면서 뭐 책 번역도 하시고 영화 대본도 쓰시고 나중에 장관도 하신 김명곤 선생님의 그것도 다 라이브 그 녹음을 했더라고 진짜로. 예, 본인이. 근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잘하시죠. 그러니까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이 두 배우의 그냥 그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음악 영화였던 거예요. 서편제가. 게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소설가였던 이청준 선생님이 원작이잖아요. 원작이죠. 원작 예. 단편이 있어요. 네. 그 단편이 또 스토리가 그 한스러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합쳐서 굉장히 훌륭한 영화였던 거예요, 사실. 관객이 많이 들었죠. 그 100만 명이 네. 그때 당시에 그 100만 명이 지금의 1000만 명 같은 느낌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런 게 합쳐져 가지고 이번에 음악 영화를 이렇게 고르다가 우리나라 영화 뭐가 있죠? 단연 서편제를 한번 짚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90년대 그때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또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 하면은 저는 제가 물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는 박하사탕이에요. 한중국으로 이렇게. 근데 그건 어디 외국인한테 추천해주고 싶지가 않아. 좀 형 어둡다고 좀 싫어하잖아요. 쪽팔려서. 네. 창피해요. 그 우리의 현대사가 좀 창피해요, 사실. 그거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서편제는 저는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그거 보고 감동받았다는 외국인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해외용 나의 베스트 한국 영화는 서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손이 근데 좀 잘 안 가요. 손이 안 가죠. 네. 손이 안 가고. 가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요 인권택 감독이 했던 요 서편제 전에 뭐 만다라 그런 영화도 되게 괜찮아요. 지금 다시 봐도. 근데 우리가 손이 안 가는 게 뭐냐면 그때의 어떤 촬영이라든가 소리, 화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올드해서 차라리 그냥 흑백 뭐 이런 거 보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데 그것만 살짝 극복하면은 거기에 숨겨진 되게 보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주로 뭐 외국 영화들 많이 하게 되는데 서편제 같은 영화는 좀 나는 리메이크 같은 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이게 뮤지컬로도 나오고 뭐 얼마 전에 창극으로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조망과 시선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음악, 국악 이거는 좀 TV나 이런 데서도 아주 계속 좀 퓨전으로 소화도 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년학을 아직 못 봐서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솔직히 말하면 조금 비참한 기분이 난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왠지 이 사운드가 이 소리를 다 못 담아낼 듯한 느낌이 더 드는 거예요. 기술 부족. 그거. 지금 우리 선배님이신 블루캡의 김석원 사운드 슈퍼바이저가 하셨으면 굉장히 잘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오샥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영화는 시간도 좀 됐고 이제 좀 다시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우리의 가치를 좀 높이는 그 공감 갈 수 있는 어떤 한계까지 좀 끌어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해요. 근데 그 정도 공감대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을까라는. 근데 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들어요. 어떤 예. 거였냐면 며칠 전에 이제 약간 크로스오버 뮤직을 하는 쪽에 그 약간 선음악, 뭐 영성음악 이런 거를 공연하는 곳에 가서 판소리 하시는 몸집은하면 오션만 할 거야. 남자분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웬만한 락 음악보다 훨씬 강렬해. 그러니까 라이브로 듣는 그 느낌이 흔히 말해서 이게 우리 소리라기보다도 이 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 사람 자체를 훌려 펴고 또 액션이 그 소리를 질러대는 것에 그 큰 몸짓이 막 절규를 하면서 막 몸을 막 떨어대는 그 모습을 볼 때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서편제 뭐 천년학 이런 게 있었지만 이권택 감독의. 근데 이권택 감독님도 옛날 분이시고 사실 뭐 우리 영화계를 대표하시는 감독이지만 얼마 전에 나왔던 도리화가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렇죠. 수지 나왔던. 그게 사실 네이밍을 도리화가 해가지고 그게 마치 무슨 그 전에 뭐야 신윤보, 김홍도 뭐 이렇게 나왔던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거 같은 느낌이 좀 화가라는 말이 들어가서. 근데 그게 바로 판소리 영화였거든요. 서편제의 명맥을 잇는. 그게 이제 신재효라고 왜 판소리 정리한 그쵸, 신재효와 그 진채선 그 둘의 그 러브 스토리잖아요. 그건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그건 사람들이 항상 이건 영화로 만들면 참 좋겠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곤 했었잖아요. 그게 드디어 영화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수지가 진채선으로 나오고 유중용이 신재호로 나와서 그거는 이제 19세기죠. 1800년 말 뭐 이때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서편제에서 아쉬웠던 그런 사운드나 뭐 이런 게 다 극복이 됐죠. 그런데 이제 좀 뭐랄까 영화를 이제 풀어내는 또 이권택 감독님의 그런 힘 같은 건 또 좀 없고 그러니까 계속 좀 트라이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우리 소리를 근데 도리화가는 좀 서편제에서 못 느꼈던 또 다른 아쉬움이 또 좀 있더라고. 그 영화도 괜찮으니까 보세요. 이 영화에서 계속 흐르는 그 한이라는 정서가 참 처절하고 막 저걸 이해해야 어떤 단계에 들어갈 것 같고 그런 어떤 더 씌워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악에. 그러니까 이 서편제가 주는 어떤 강한 어떤 올가미 같은 건데 그 한을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 갔을 때 이 영화를 이해하거나 이 음악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자리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괜히 어려워지는 거지 국악이 사실은. 물론 이 영화는 정말 그걸 잘 담아내고 있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악이 아쉬운 거는 그 한의 정서가 소리와 같이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게 먼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좀 센 표현인지 모르지만 약간 비참하더라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12영화에서 했던 피아니스트의 전설 그거가 서편제 나오고서 몇 년 뒤에 나온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동시대인데 우리는 그냥 영화 만드는 기술이 이때는 훌륭하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열정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또 인권택이라는 어떤 한국 영화사를 대표하는 그런 감독이 감독을 했고. 아, 나이트 런던드가 그 즈음이에요? 이거 나오고 한 5년 있다 나온 거예요. 그것도 나이트 런던드 나오고 한 5년 있다 스쿨오브락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화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한 거죠. 이런 영화들이 있어서 발전했던 것 같아요. 이런 영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테크닉적으로는 거의 뭐 네.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갔죠. 그렇죠. 영화 스토리를 좀 네,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청준 선생님의 단편이죠. 네. 5부작으로 되어 있는 단편인데 그거를 발췌해서 영화로 간 거죠. 네. 네. 1960년대 초부터 영화는 시작돼요. 60년대 초에 그 동호, 그 김규철 씨가 연기했던 동호는 이미 성인 남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한 전라도 보성에 있는 그 주막에서 판소리를 하는 어떤 여성분에게 그 판소리를 들으면서 누구한테 배웠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소리째. 예.
그러면서 이제 과거로 플래시백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러면서 아, 그게 60년대입니까? 예, 70년대가 아니고? 예, 60년대가 이제 현재 배경이고 현재가 60년대예요. 예, 이제 과거에 이제 어릴 때 얘기로 확 돌아가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맞는구나. 예. 난 이 소설이 70년대 나와서 현재인 줄 알았어. 70년대가. 그러니까 어떤 10년대이구나. 그런데 이제 소리품을 팔면서 다니는 소리꾼 예. 그 유봉은 그 오정의 딸을 데리고 예. 이제 떠돌아 다니죠. 근데 금산댁을 만나서 금산댁의 아들인 동호와 함께 넷이 이제 가정을 꾸리는 거죠. 예.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데 아이를 낳다가 금산댁은 죽어버려요. 그리고 동호와 송화 이 둘을 데리고 이제 내가 얘들을 한번 키워보겠다. 한 명은 소리꾼으로 한 명은 고수로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계속 다니죠. 근데 이제 이 소리라는 거는 판소리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도 못 받고 멸시받고 냉대받고 음. 그리고 뭐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생활도 비참한 거죠. 뭐 변변한 집 한 칸 없잖아요. 그 초가 좀 막, 예, 쓰러지는. 쓰러지는 데서 살고 그런 건 어디서 발견했어? 지은 건가? 예, 지옥 쓸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결국에 동호는 크면서 자기 엄마가 결국에는 저 아빠 때문에 죽었다라는 생각도 있고 이렇게 도대체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는 이 소리를 위해서 저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뛰쳐나와 버리죠. 예, 그냥 나가버리죠. 예, 집에서 뛰쳐나와 버립니다. 근데 이제 송화와 동호의 관계가 워낙 돈독했기 때문에 온우이로 비록 어머니는 달랐지만 송화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약에다가 한약에 이제 문제죠. 부자죠 부자를 타나요? 예. 부자를 많이 넣어서 눈을 멀게 하는 아, 거죠. 너무 불쌍해. 예. 오정에 앞이 침침하다 그러고. 예. 너무 착해. 그런데 너무 착하죠. 예. 결국은 그 아버지인 유봉은 세상을 떠나고 그 눈이 먼 송화는 혼자서 이제 꿋꿋이 그냥 떠돌아 다니면서 사는 거죠. 소리를 하면서. 근데 동호가 뒤늦게 그 누나를 찾아서 예 돌아다니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만나게 됩니다. 같이 노래 한 자락을 하죠. 예. 영화는 그렇게 끝납니다. 예. 진욱이도 올라 그러네. 저는 이청준 선생님 뭐 돌아가셨죠. 근데 이청준 선생님처럼 우리나라 영화에 많은 원작을 제공한 소설가도 참 없는 것 같아요. 임권택 감독의 축제, 예. 그 이어도, 뭐 이거 서편제, 또 천연학 아까 얘기한 천연학? 이건 서편제 후편이라고 봐야죠. 그다음에 저것가 이청준이잖아요. 밀양. 아. 밀양도 이청준 선생님 작품이고 영화 원작을 많이 제공하셨어요. 소설 많이 쓰셨고. 근데 서편제는 이게 이제 영화와 이게 왜냐면 소설로 나는 이제 어렸을 때 다 읽었는데 그 소설이 주는 그런 느낌의 그 소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소설로 소리를 표현하는 게 그게 이제 한계가 있죠. 물론 이제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지만 근데 이번에 서편제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구현이 돼서 영화화 되니까 소설과는 별개의 어떤 또 다른 뭔가의 어떤 작품이 되는구나. 그 원작에서 자유로워지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천년학 가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아버지 유봉은 없고 이 온우의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동호로 조재현이 나왔죠. 그리고 오정혜가 계속 송화로 나오고. 그 천년학이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작품이라고. 네, 100번째. 아무튼 고 이제 5개의 단편 중에 앞에 3편을 가지고 이제 이 온우이와 아버지의 얘기가 가는 건데 서편제를 보시면 물론 인상적인 씬들도 많고 이걸 관통하는 아까 김 PD가 얘기한 한의 정서 그리고 결정적인 이 드라마틱한 비극적인 사건 자기 딸의 눈을 멀게 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소설 이렇게 보면 그게 이유가 아까 최 과장은 얘가 도망 못 가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보면은 중간에 동생 동호가 집을 나가고 소리를 안 하잖아. 아, 예, 맞아요. 소리를 안 하는데 아버지가 얘 몸 싫으시면 앓고 애가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을 지어주는데 그 느낌이죠. 얘가 소리를 안 하면 얘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거야. 소리를 해서 살려내야 되는데 살려내는 방법 중에 얘가 눈을 멀면 소리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뭐 우리 옛날에 그런 뭐 약간 뭐 괴담도 아니고 민담도 아니고 뭐 무슨 에밀레종인가 뭐 그 종에다가 애를 던져가지고 그래 종 소리가 좋아 뭐 이런 뭐 약간 예술은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면 우리 전에 레이 했듯이 좀 소리에 더 집중하고 좀 더 높은 스테이지로 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말도 안 지금 되는 거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게 김명곤 씨 입에서 나오는 대사죠. 뭐라고? 예. 뒤에 그 저를 한 대 때렸던 대사거든요. 그래갖고 뭐라 그러는데? 좀 자세하게 적어왔는데 살아가는 일이 하늘 쌓는 일이고 하늘 쌓는 일이 살아가는 일인데 부모도 잃고 넌 눈까지 멀었으니 한이 쌓이기로 말하면 남보다 10배, 20배 쌓였을 텐데 어찌 그런 소리가 안 나느냐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좀 미친 거지. 그렇죠. 살짝 반 미쳐야지 예술이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좀 미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그냥 소설이니까.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에밀레 종 같은 얘기야, 에밀레 종. 당연히. 근데 중학생 때 봤으니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 저 미친 또라이 저 승진이나 부리고. 응? 뭐야 저. 추운 데서 애들 고생을 시키고. 이런 개명천지에 저런 영화를 내가 보고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근데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국악을 보는 눈인 거야.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그 처절한 한을 예. 우리는 젊었을 때 특히 왜 그래야 돼 도대체 뭐 한이 뭐길래 막 우리는 그 참고 뭐 이루고만 살아야 되는 울분이 도대체 뭔데 쌓여봐야 아는 게 그건데. 근데 이번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때는 나조차도 듣지 않았던 거죠. 들을 줄도 몰랐고 근데 볼 줄도 몰랐고 근데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도달하는 어떤 초절정의 예술의 그런 무화경지에 가까운 그런 세계가 있나 보다. 그 정도 느낌은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네. 저 유럽에 갔을 때 옛날에 그 거세를 해서 파리넬리 있잖아요, 파리넬리.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거세를 해서 남자 구실을 못하고 그렇지만 그 소리를 좀 더 그 스테이지로 올라가는 거지. 뭐 그 마이클 잭슨 뭐 그런 설도 있고 마이클 잭슨도 뭐 그런 설이 있다면서요. 응? 그 무슨 뭐 바가 주사를 놨대나 뭐 마이클 잭슨. 왜냐면 이 애가 변성기가 오면 안 되니까. 그 패왕별이 같은 얘기야. 인권의 문제죠, 인권의 문제. 아, 그렇지. 당연히 인권의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도대체 무엇이고 한데 그 아이의 눈을 멀게 하느냐. 이게 야만의 시대였고, 지금 보면은 이게 뭐. 하나만 더. 이게- 패왕별이 볼 때 우리가 예. 그 결국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게이가 돼버리는 그 장국영의 모습을 남의 나라니까, 남의 나라 역사니까, 남의 나라 예술이니까 받아들이잖아. 우리 건데 아까 최 과장이 같은 그런 감성이 나도 있었으니까. 국악은 저건 되게 진부한 정도가 아니라 저건 이상한 음악이야. 왜 저렇게 막 슬슬 막 슬피 울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나도. 그 당시에 젊었을 학생 때. 때. 예. 거부감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왠지 그 모르지만. 공포의 외인구단 보면 응. 만화책 읽으면 나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완전 이렇게 푹 빠져서 읽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투수가 손가락 때문에 막 이런 대사가 나오더니 나중에 도마에다가 자기 손을 손가락 자르잖아. 그 손가락 자르고 그때부터 엄청난 공을 던지잖아. 그 외인부대 투수, 외인부단 투수.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테이지를 가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예술이나 어떤 뭐 그런 코드가 있어요. 그거는 동서고금에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파리넬리 얘기도 했고 뭐 에밀레 종의 애 넣듯이. 그래서 이 정서는 이게 우리만의 정서라기보다도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정서예요. 그러니까 얘 눈을 멀게 해서 좀 더 소리를 하늘 쌓이게 해서. 그렇죠. 그 소리의 그 경지에 이르게 하려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흐르는 거라서 나는 아니 그 서편제 보는 외국인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좋은 건 아니지. 그게. 좋아 보이지 않고 이게- 저는 그러니까 그 어떤 저 사람이 얼마나 어떤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딸을 경지에 이렇게 도달시키기 위해서 정말 막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이렇게 정말 둘이서 막 북치고 연습하는 장면에서 약간 닭살이 돋았던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있죠. 맞아요. 정말 오정회가 이렇게 막 완전히 그 소리를 토해내는 듯한 그렇죠. 막 이렇게 몸을 꽈가면서 막 토해내는 그 내가 봤을 때는 네. 엄청난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 영화에서 오정혜가. 네. 선천 하늘은 잔별을 두고 많고 이내 가슴 속엔 수심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니 아리랑 아라리가 났니 가보 우리는 나 어렸을 때 봐서 몰랐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 어떤 영화, 그 어떤 외국 영화보다도 훌륭한 퍼포먼스를 했어요. 김명권 선생까지. 대단해.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그렇죠. 뭐 잘 안 와닿는 거죠. 영화니까. 그리고 그 롱테이크 씬, 그 유명한 롱테이크 씬인데 이번에 제가 유심히 다시 봤거든요. 근데 그 바로 직전 장면이 예. 뭔가 갈등이 있었어요. 예. 그치? 너무 평화롭다 갑자기. 어. 그 얘기 된 거죠. 갈등이 있다가 갈등 다음에 저 멀리서부터 이제 막 이제 그렇게 무슨 진도아리랑 부르면서 5분 갑자기 5분이냐? 5분입니다. 5분 동안 막 예. 북을 치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이제 고갯째를 넘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정확히는 4분 55초인데요. 잘 감정적으로 그 감정이 잘 안 붙는. 나는 오히려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그 씬을 봤는데 난 그거 옛날에 너무 자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그 갈등이 있고 이거 가족이 돼서 우리 가족이 갈등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나는 이번에 잘 넘어가더라고 그 장면이. 별로 길지도 않았어. 저도 사실 좀 그랬어요 이번에. 오히려 조금 이해가 됐던 게 저는 그게 지금 형 말대로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었는데 그 진도아리랑을 부르면서 저기 언덕배기부터 쭉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바로 앞에 앵글 바로 앞까지 오는데 이 오는 동안 제스처가 달라져요. 예. 대충 하는 건 아니야. 아니 그게 뭐냐면 처음엔 그건 되게 알겠어. 얌전하게 걸어 내려오는 듯 하는데 이 노래가를 계속 이어질수록 점점 흥에 겨워요. 그래서 이 모든 배우들이 흥에 겨운 채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감정의 발전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서 이 대목이 그거 아니야? 가족의 행복한 마지막 순간이잖아. 그렇죠. 거의 그렇죠. 근데 최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아쉬운 거야. 나는 왜 그런 게 그런 느껴지냐면 실제로 그 소리를 옆에서 듣게 되거나 공연에서 보면 그 어깨 들썩임이라는 게 괜히 생겨요. 이 우리 가락이라는 게. 근데 왜 이게 여기서는 그렇게 안 될까를 고민하게 하는 거야. 올드한 영화, 옛날에 잘못된 사운드였을까라고도 그런 흥겨움이 마지막에 그 세 사람이 이렇게 북치고 춤추는 그 장면에서도 사운드만으로는 안 느껴지더라는 거죠. 사운드로. 계속 기술적인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술적인 아쉬워. 아쉬워. 그게 우리가 그런 흥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럴까? 김 PD 보통 다닐 때 국악 안 듣잖아. 국악은 안 듣지. 근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게 뭔가 크로스오버된 국악을 들으면 되게 좋아. 물론 오샥이 만든 그 국악 그 해금 그것에서 오는 정서가 남다른 게 있어. 이렇게 좋지? 그리고 뭔가 이 가야금과 뭔가 좀 약간 그래도 서양화된 그래서 완벽하진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순수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국악이 주는 맛이 있어. 우리한테 되게 좋아. 근데 순수 국악을 딱 던져놓으면 왜 이런 느낌일까가 고민되는 거야. 그건 근데 그 접점을 찾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 네,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한복을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한복이 예쁘잖아. 근데 우리 한복 입고 다니나? 결혼식 때 엄마가 입는 게 한복 아니야. 그리고 명절 때 애들 입히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마고자 같은 거 입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입었어. 옛날에 20, 30년 전에는 아버지가 마고자 같은 거 입었거든요. 명절 때 한복 입고.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불편하고 좀 안 입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야. 좋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한복이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는 거잖아. 근데 다른 의견인데 떠나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패션이 돼서 다시 또 그러니까 조금씩 그런 저해졌더라고요. 노력들이 예. 뭔가 성각자나 뭔가 천재들의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일본 그 옷 있거든요. 기모노 같은 거. 있죠. 축제나 뭐 어렸을 때부터 입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한복 되게 곱고 그런 거 보면 북한이 이건 또 중국 발언인가? 하지 마요. 북한은 그 얘기하고 입잖아. 편집해요. 치마 저고리. 근데 방금 오샥이 얘기한 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얘기였어요. 우리 아직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식장에 갓 쓰고 도포 입고 오신 어르신들이 한두 분은 계셨던 것 같거든? 몇 년 전이요? 난 몇 년 전에 봤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보이는 그게 예전의 느낌하고 지금 느낌하고 또 달라. 예전에는
저런 분이 오셨지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지금은 보스가 대단한데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거부되다가 다시 찾아지는 시점이기도 한 것 같은 느낌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예. 다른 형태로 소비된다는 아까 얘기한 걸, 것처럼 예. 크로스오버된 것들이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뭐 한옥마을 있잖아요. 남산, 전주, 인사동 가면 1시간, 2시간 동안 대여해서 젊은 친구들이 입고 다니거든요. 오, 많아요, 커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되게 시내에서도 예뻐요, 입고 그리고. 다녀요.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서 이제 예. 약간 연계가 뭐라 된다라고. 그러지? 그 형태를 다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아이디어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꼭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전 들어요. 나 옛날에 누가 개량 한복을 선물해줬어. 그 나 카페하고 그럴 때. 근데 그 입고서 도저히 밖에 못 나가더라. 형 대학로 있을 때요? 거기 계량복집 있었잖아요. 개량 한복이라고 그래. 아니 근데 저 지금 뭐 영화 얘기에서 약간 좀 더 크게 확대되긴 했는데 영화로 봤을 때는 이 영화가요. 사실은 아까 전에 이제 그 갑자기 밝아지는 그 분위기의 그 장면이 좀 개연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이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우한 환경의 애들이 완전 어둡지. 완전 스토리 불우한 자체가. 환경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선이 좀 그렇게 와닿지 않지 않았나 좀. 아니야.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통이라는 것을 정말로 이거 사사받는 거잖아. 내 눈을 멀게 하면서까지 아버지로부터 소리를 사사받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걸 누군가한테 전달해줘야 되는데 한동안 그 맥이 끊겼던 것도 같아요. 거의 국악의 맥이 이제 전수받 사람이 없고 그분들 다 돌아가신 것도 많고 그런 거 어느 순간인가는 또 그것을 맺고 있었던 아주 얇은 어떤 선처럼 이어져 오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최 과장님 얘기했던 크로스오버된 것들로 넘어가면서 약간 각광받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규정하거나 혹은 뭔가 좀 이것이 어떤 가치를 가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가 또 계산해내지 못하면 아까 최 과장이 얘기한 그 얘기인 것 같아. 예전에 있었던 형태는 없어질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다른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정말 원본인지 그리고 그래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이 남지 않냐는 거지. 그런 거가 여기 보면 유봉 김명권의 대사로 딱 나오죠. 보면은 중간에 그 그림 그리는 아저씨랑 막걸리 마시면서 두부랑 그동안에 이 외놈 노래들을 부르다가 이제는 전쟁 끝나고 양놈 노래들 부르고 그 중간에 막 브라스 밴드 지나가면서 그렇죠. 이제 또 그런 세상에서 왔구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 파는데 거기서 소리를 하고 있는 그쵸. 거예요. 기생집 가서 소리하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연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 비참한 우리 것에 대한 현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대중은 일제시대는 일본 엔카 같은 거 부르다가 해방되고 나서 이제 미군들 들어와가지고 그 미국 미팔군에서 하는 그런 노래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랬잖아요. 사실이지. 우리 대중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미국에서 들은 파워 막 그런 거 하고 있고 힙합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스크로브락 하면서 락에 대한 그런 우리가 또 굳은 살 얘기를 했지만 국악에 대한 조망은 사실은 대중들은 모르고 그건 대중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뮤지션들이 해줘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서편제 이게 서편제가 뭔가요? 그때 서편제는 영화 나왔을 때 다 서편제가 뭐냐고 막 그랬었지. 남도 민요 중에 섬진강을 글로 들고 왼쪽 서쪽에 있는 것을 서편제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었던 소리들을 동편제라고 불렀죠. 그 중에서 이제 서편제에 속하는 것들이 다 이제 전라도, 특히 광주 이쪽 그쵸, 저기 남원. 이런 쪽의 음악들을 서편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동편제도 전라도잖아요. 동편제도 전라도하고 충청도가 섞여 있죠. 그래서 서편제가 좀 더 좀 슬프고 한이 어려 있는 음악이고 동편제는 좀 강하고 뭐 이런 건가요? 우리나라는 5개 지방의 민요로 이렇게 나누는데 경기 민요가 있고 주로 경기도하고 충청북도 쪽에 그리고 남도 민요가 아까 방금 얘기한 동편제, 서편제가 남도 민요에 속하고 동부 민요가 경상도, 강원도 그리고 북한의 동쪽에 해당하는 거고 서도 민요가 저 신의주나 저 이쪽에 해당하는 서도 민요라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 민요가 있고 이게 5개 지방으로 나뉘어 있대요. 그러니까 산맥으로 갈려 있거나 이렇게 강 같은 게 크게 갈려져 있으면 그 지역을 넘나들기 어려우니까 소리들이 이렇게 따로 발전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서편제는 남도 민요 중에 서편제가 있고 섬진강 서쪽에 그쪽에 한이 좀 더 많았나 보나요? 그런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집중되는 게 판소리잖아요. 예, 판소리 하면 저희가 또 명창이란 또
말이 있고요. 막 어디 폭포에서 막 피를 토해야지 득음을 한다는 뭐 이런 건 누구나 다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고 들은 듯한 얘기일 텐데 아까 전에 그 도리와가 얘기하면서 신재호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 나왔죠. 처음에는 저희가 15개 마당이 있었대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신재호 선생님이 6개 마당으로 6개 마당. 정리를 했고요. 6개 마당은 이제 흥보가,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병강세 타령, 적벽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적벽가가 6개 있지. 마당이 있고요. 그 명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고 박동진 선생님 명창. 예. 그 저희가 보통 뭐 춘향가 몇 시간 완창했다. 그런 거 8시간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고 박동진 명창 이분께서 68년도에 최초로 흥보가를 5시간 완창하셨대요. 예, 요렇게 해서 순서대로 춘향가 8시간, 심청가 6시간, 수궁가 5시간, 병강세 타령 5시간, 적벽가를 마지막 7시간을 완창함으로써 모든 명창들이 이 완창에 도전하는 이런 문화가 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제비몰러 나간다 이거는 그쵸. 그 박동진 선생님. 그렇죠. 그 CF가 박동진 선생님. 김상현 선생님인가? 아니요, 박동진 선생님. 박동진 선생님. 예. 광고. 그렇죠. 아주 유명하죠. 그 무슨 광고였죠? 그게 제비몰러. 저게 보일러 광고 아니었나요? 아니, 우왕청 집안 아닌가? 모르겠다. 하여튼 제비표 페인트. 상품은 기억 안 나. 기억할 필요도 없어. 뭐였지? 보일러. 그때 그게 좀 유행했죠, 제비몰러 나간다. 왜 난 저 예. 귀뚜라미 보일러 생각이 나지? 그게 저 중학생 때인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나 보다. 학교에서 이렇게 누가 졸고 있으면 선생님, 부채 들고 다니는 선생님이 걔 귀에서 부채를 쫙 펴면서 그 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으로서는 김소희 선생님이. 근데 김소희 선생님 난 되게 오래되신 분인 줄 알았더니 이 서편제 역에서 그 감수를 하셨더라고. 보면은 자막에 나오죠. 95년에 돌아가셨어요? 김소희 선생님이. 네. 그리고 오정혜 씨가 김소희 선생님 제자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맥을 잇는. 네. 그 맥이 계속 이어지고 있겠죠. 예. 판소리는 엄청난 장르예요, 사실. 이게 판소리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아까 뭐 민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신재호 선생이 정리한 그 판소리 6마당 이런 거는 뭐랄까 이 원맨 쇼잖아요. 모노 그렇죠. 드라마죠, 모노 네, 드라마. 그렇죠. 근데 모노 음악 드라마지. 그렇죠. 근데 모노 드라마의 뮤지컬인데 지금 서편제를 보면은 중간에 뭐 수궁가 뭐 춘향가 이런 거를 오정혜 씨가 하는 게 장면이 나오는데 엄청난 퍼포먼스예요, 진짜. 이건 영화를 이 영화가 정말 잘 찍은 것 같아. 이거는 그거 하나로만 해도 영화적인 가치가 엄청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근데 이 영화에서 되게 인상적인 씬이 3개인데 처음에 이 이제 아역 배우들 이렇게 앞에 놓고 김명곤이 얘네들한테 가르치는 장면. 가르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애들 그 꺾기 그쵸. 꺾기 가르치는 거 있잖아. 그쵸. 뭐였지? 아리랑 쓰리.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나 에에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라리가 났네 동호만 한번 해봐. 아라리가 난데 아라리가 났네 해해가 아니고 아라리가 난데 아라리가 났네 해가 아니고 해해 헤헤 들어가. 동호만 해봐. 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 이거 있잖아. 그거를 동호는 못하니까 야 들어가면서 머리 들어가. 너 들어가는데 근데 송화는 네. 조그만 해가지고 잘하잖아. 잘하죠. 진우가 한번 해봐. 아, 저도 꺾기. 잘 못하죠. 아라리가 났네 에에. 여기 또 끼가 있어. 근데 나처럼 이러면 대가리 한 대 맞고 들어가야 돼. 나가. 근데 그걸 이제 라이브로 다 이렇게 그 연기를 하는데 김명곤 선생님이 그 너무 재밌는 씬이에요. 이 좀 암울한 영화지만 거기에 그런 재밌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한 진도아리랑 롱테이크. 난 근데 그 장면이 좀 약간 아쉬운 게 그 영화 처음 볼 때부터 옛날에도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와서 롱테이크까지 좋은데 그냥 카메라 앞을 딱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카메라 앞에서 좀 놀잖아. 네, 그쵸, 놀죠. 시간을 좀 끌잖아. 의도됐다. 그게 약간 좀 나는 좀 자기적이다. 자기다. 지금 봐도 그냥 하면서 지나갔어야 돼. 근데 시간 채우려고 그랬는지. 감성적으로는 잘 저는 설득이 안 되더라. 뭐 훌륭한 장면인지는 알겠는데,
감성적으로는 잘 설득이 안 되죠. 노래도 굉장히 잘했어 거기서. 예, 그럼요. 북도 잘 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라스트 씬이죠. 라스트 씬 이제 동생과 이 앞을 못 보는 송화가 해우하는 장면이죠. 예. 북을 잡아본 지 오래돼서 장단이나 맞을런지 모르겠어. 그때여 심청이는 부친 은을 띄우려고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만경 창파를 떠날 적은 후걸 두루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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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시오 심낭자 물을 땐 늦어 가니거서 뱃물에 들으라 자, 심청이 말을 듣더니 빗장 안에 엎드러져 아이고 아버지 심청은 죽사올라 아버지는 누를 뜨거 천기만물을 봅시오 나를 같은 불효의식을 생각지 마옵소서 나 죽게 설찬르나 혈라 그러신 일행 구입이 근데 밤새도록 소리를 하는데 서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서로 아는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소설에서도 너무 가슴 아픈 씬인데 근데 아까 그 기술적인 좀 아쉬움이 또 거기서 그 리버브를 넣었어 목소리에다가 그것도 음향 쪽에서 그것도 멋있게 한다고 리버브를 넣네. 잠깐 그 리버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리버브는 에코. 노래방 노래방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근데 얘기하는 거기에 에코. 더 아쉬운 거는 그리고 나서 주제 음악으로 전자음이 나와. 맞아요. 쓱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거야. 그런 것들. 참 이건 음악을 김수철 선배님이 하셨죠. 근데 그때 당시 되게 좋다 그랬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었을 때에 조금 약간 뭐 촌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주제 음악이 나쁘진 않아. 그리고 내가 되게 많이 썼거든. 그거 어디서 막 사용하면서 막 많이 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둘이 하고 있는 그 음악으로 다 설명을 못하는 거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그 감동을 다 그걸로 다른 음악으로 넣어서 저기 원스처럼 원스 음악으로 그냥 감동을 시켜야지. 딱 좋은 원스 음악으로 감동을 시켜야지 왜 다른 음악을 넣냐. 그게 아까부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하는 거야. 어쨌든 저는 뭐 이런 예술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예술 세계를 약간 맛볼 수 있었다. 그렇죠. 이번에 다시 보면서 맛보기. 예, 약간 맛볼 수 있었고 뭐 다음에 이런 게 이제 걸음이 돼서 그렇죠. 다음에 내가 그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음악을 판소리를 즐길 수 있는 장소에 갔을 때 그때 내가 서편지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이거 실제로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구나라는 어떤 디딤돌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 자체로 제가 진짜 큰 감동을 받았다. 혹은 내가 정말 설득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저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그 동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서편지에 대한 이거 정말 훌륭한 원석 같지만 아쉬운 점이 좀 있다. 이거 다 약간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서편제가 어떤 그 시대의 아이콘으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지금 다시 봤는데 그때보다 난 더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건 맞는 그때 봤을 때보다 좋았고 5년 전에 봤을 때보다 지금 봤으니까 또 좋더라고. 이제 이해할 건 이해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 퍼포먼스 훌륭한 정말 열정으로 만든 거죠 이것도 정말 노래를 잘해 오정혜가. 그렇죠. 이렇게 노래 잘하는 여자 처음 봤어 난. 저 G 플랫 그러니까 F 샵을 육성으로 올리는 거야 여자가. 그거 안 올라가거든요. 아무리 때려도. F 샵 같은 게 막 나더라고 영화 같은. 오정혜 씨 한번 복면가왕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좀 나오지 말지. 그 F샵이 얼마나 힘든지 혹시 그 음을 내는 대표적인 여성 가수가 있나요? 소찬이? 그런가요? 네, 여러분 아셨죠? 소찬이가 아니 소찬이 저번에 결혼식에 같이 갔는데 축가한다고 가더라고. 근데 그 반주가 MR이라고 하잖아요. 그 MR이 나오는데 남자 키가 나온 거야. 얘가 무슨 You Raise Me Up인가 그걸 부르는데 그대로. 야, 저 뒤에 가면 F까지 올라갈 텐데 어떡하지? 막 그런데 그걸 올리더라고. 물론 이제 분위기는 약간 락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소찬이 노래 끝나고 야 방금 남자 키였던 거 알지? 그랬더니 괜찮아 뭐. 아무튼 이 서편제는 그때 그 아이콘이 돼서 나중에 그래서 이 원래 원작 소설 책도 원래 남도 사람이었잖아요. 이 소설집 제목이.
근데 서편제로 바뀌었잖아, 나중에 나올 때. 나중에요. 그만큼 원작까지도 바꿀 만큼 영향력이 어떤 뭐. 큰 아이콘이 됐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아주 감동의 도가니에 빠뜨렸고,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우리 뒤돌아보자. 뭐 이런 걸로. 그 이후로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매년 대사슴놀이라는 계속하죠. 서편제 이유인가요? 그게? 그럴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붐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게 맥을 잇기 위한 노력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왔던 것 같고, 전주는 그래서 소리문화의 전당이라는 그렇죠. 아주 큰 공연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맞습니다. 소리문화의 전당이야. 예. 그러니까 전주 소리 축제도 있죠. 그게 물론 이렇게 국악에 대한 소리도 되지만 전 세계의 소리를 다 맞습니다. 예. 끌고 오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하게 만드는 발판에 이 영화가 있었다라는 거는 부인 못하죠. 네, 그렇군요. 저는 덕분에 우석 형이 리스트 넣어주신 덕분에 아주 이번에 아주 감명 있게 봤습니다. 그래도 네. 한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이. 그래서 마지막에 특히 그 여동생과 이제 같이 누나와 남동생의 이 밤새. 네, 이 장면은 저는 진짜 울었지. 예. 왜냐면 이 오정혜 씨가 처음에는 동생인지 몰라요. 물론 몰랐죠. 처음엔 모르죠. 네, 몰랐죠. 근데 이 소리를 맞추면 맞출수록 오정혜 씨가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맞다. 동생 쪽으로. 거기에 나오지. 저는 그 장면에서 갑자기 그냥 전율이 그냥 그리고 둘이 나중에 막 울면서 하잖아. 울면서 하죠. 땀과 눈물이 이렇게 뒤범벅되면서. 그 동이 촥 트면서.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오정혜랑 같이 이렇게 사는 남자가 저기였죠. 최종원. 그러고 보면 이 영화가 장관도 배출하고 도지사도 배출하고 막 그랬네요. 이 영화가 배출했겠어. 그분들이. 최종원 씨 유명한 대사 있어요. 그래서 네가 떠나면 난 다시 호래비가 뜰게. 하나 더. 그 어투. 참 그 구어체도 아니고 문어체도 아니고 어투들. 재밌긴 하죠. 최종원 씨는 여기서도 나이가 좀 많아 보이던데, 이 영화에서도. 그리고 맞아요. 나이가 많으셔도. 이게 93년 영화면 그 시절의 전라도의 그 풍경, 그 풍경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풍경들이 참 좋아요. 잘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말로 에이징 되는 거는 정말 완벽하게 에이징 돼서. 로케이션을 되게 잘했네. 생각해보니까 93년에 패왕별이 나왔던 해네요. 중국에서 패왕별을 만들고 우리는 이거 만든 거야. 뭐 꿀리지 않아 음악적으로는. 그 경극보다 나는 판소리가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언제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국악을 하는 사람들의 아주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부분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어요. 약간 좀 발랄하게 느끼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소리는 꽉 찬 소리들이 나는 젊은 친구들 요즘 많이 보거든. 그렇죠. 그런 기회가 되면 굳이 외면하지 마시고 라이브로 보면 훨씬 좋습니다. 잠깐이라도 지켜보시면 이 맛이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참고로 아까 고 박동진 선생님 CF는 우왕청심원인 걸로. 맞지? 그래? 솔표지, 솔표. 갑자기 생각났어, 나. 우왕청심원. 제 비물로 나간다.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요. 맞다. 그렇군요. 우왕청심원입니다. 뭐야? 우왕청심원. 생각났어. 요즘은 이렇게 마시더라, 우왕청심원. 네, 맛있는 우왕청심원 있죠. 우왕청심원 관심 없고요. 그 멜로디는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한의 소리 서편지였어요.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